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좀 설명회를 들으러 오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영향 있는 시험, 내실 전문가 강의 설명회를 맡게 된 한정민 노동자로 반갑습니다. 예, 이 시험이 시작된 지는 꽤 되긴 했는데, 이제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만큼은 관심도가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이 자격증 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또는 이제 이 강의를 또 다른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인사노무 직렬에 최소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또는 현재 인사노무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 직무로 직무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시험이 왜 유용한지, 왜 유용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HR 현장의 필요성이 무엇이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HRM 역량 인증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시험 대비법이 무엇이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니까 차례대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HR 인사노무.com이라는 홈페이지를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강의들이 좀 올라와 있고, 또 저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인증한 시험 준비 강의하는 기관이고요.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내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이 들어오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무나 이런 역량 강화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어떤 전문성 있는 실무 강의를 위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 10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알찬 강의들로 우리 직무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HR 기초 역량이 어떻게 되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가진단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R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직무 분석, 채용, 인사평가, 보상체계, 근로기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 내 업무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럼 이제 직무 분석과 관련해서 과연 직무 분석과 직무 기술서 작성이 가능하냐? 설명해 보시죠. 이런 거 작성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전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분석이 뭐냐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능해 보시고요.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설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라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도 보고 결정을 해서 통지까지 해주는 전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고를 판단해서 어느 적정 인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채용이라는 한 덩어리가 굉장히 중요한 HR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인사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인사평가의 기준과 등급 선정 방법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 평가를 받으실 거고, 인사노무 업무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평가 업무를 실무 담당해 보셨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가능해 오시는 거 아닙니다. 평가라는 게 적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객관식이 아니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성과들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회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받는 입장, 또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설정이나 방식, 절차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둘째치고요. 그 인사평가의 각 요소마다의 중요한 쟁점들, 사항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이게 바로 역량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가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 체계입니다. 연봉이나 보상 체계 구조를 설명하실 수가 있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업무였어요. 제 마지막 부서가 보상 파트였는데 보상을 전사적으로 보상을 체계에서 설계를 하고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조직이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상이라는 게 HR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노무사라고 가봤는데 그동안 제가 배웠던 노무사의 지식과는 다른 상관이 없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지 또 실행할 수 있는지 기획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그 보고를 작성할 수 있는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입니다. 예. 근로기준법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도 될까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펼쳐놓고 봐도 오픈북이라고 하죠. 오픈북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구나, 행정에서구나, 학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좀 더 확장하면 노조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당이고 노사분쟁, 노동법 개정, HR 데이터, 요즘 이제 뜨는 분야가 HR 데이터 쪽. 과거에는요, 직원 수가 많이 없다, 많다를 떠나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HR 데이터라는 걸 분석해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방향성이나 의사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HR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직장에서도 이 HR 데이터를 다루는 부서가 새로 생겼었거든요. 얼마나 전에 5년 전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다룰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HR 기초 역량에 포함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봤습니다. 자, 부당해고 많이 발생할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부당해고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징계 절차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또는 정례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 회피 요건이 충분했느냐 또는 해고 통지 요건 이런 것들이 법대로 잘 갖춰졌느냐 이런 것들이 잘 숙지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초 역량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아까 확장해서 했어요. 노사 분쟁, 집단적 노사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HR 역량 인증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근로관리만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가게 되면 집단적인 노사 관계도 다루셔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노동법 개정 중요하죠. 시험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로 회사마다 매년 우리 회사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이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있고 민감하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역량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별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이제 HR 업무를 실제 담당하시게 된 분들도 있고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업무가 어떨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HR 기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분야 어렵습니다.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요. 깊이가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인사팀을 뽑을 때요. 신입사원을 인사팀으로 뽑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사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요.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죠? 사업주, 오너가 있고 사업 경영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법인인데 CEO는 CFO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에 준하는 사용자로서 있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하시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자인데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를 행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인사팀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로열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신입으로 뽑기가 어렵다.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HR 직원 자체가 좀 아이나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나 뭐 급여 관리나 그냥 법대로 주면 되지, 그냥 그거 실무적인 판단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신입사원을 뽑거나 어디서 이제 HR 했던 분들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사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노사 분쟁은 그분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입사원들의 HR로 바로 못 가는 경우, 바로 가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여러 직무들을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신입사원, 여러 직무를 거쳐서 오는 경력사원보다는 애초부터 그 인사 직무로서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채우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신입사 지금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기업의 HR 직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HR로 뽑아주세요라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나는 뭘로 질문할 거예요? 다들 요즘에 말씀하시잖아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 특히나 인사 분야에서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HRM 연양인증 시험이 그 하나의 지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은 인사 분야에서 생각하는 인사 분야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자격증은 노무사죠. 노무사가 딱 좋죠. 근데 아시겠지만 합격률이 8%입니다. 그리고 그거 따르다가 지금 대학생을 다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경험하시면서 계속 붙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합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HR 역량 인증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역량을 인증받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역량 인증을 받았다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나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직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나요? 했을 때 굉장히 흥분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을 겪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했는 게 아니었는지 딱히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도 없고. 근데 이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고 역량인증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래 적어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실제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았구나라고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직무를 바꾸고자 하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인사직으로 가고 싶어요. 손으로 보니 이런 것들이 또 적응이 되고요. HRM 역량인증 시험 통과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의 표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 HR 인사나무닷컴에서는 이러한 자격 인증 시험을 계속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내용 자체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좀 지역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실용적인 역량 인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 실무에서 나올 법한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시험하자라는 생각으로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집필증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HR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평가 기준이 불안정하다. 해고와 징계 리스크가 많다. 채용 기준이 혼선이 많다. 사후 대응 패턴이 어렵다.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HR 업무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일을 안 할 생각으로 하면 일을 하나도 안 할 수 있는 부서가 HR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을 만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는 부서가 또 HR이기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조직이 되거나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HR의 역할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거나 역할을 좀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조그마한 리스크에 대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한 대비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도 좋고요, 공부도 좋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좋고요, 토론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혼자서 기를 수는 없고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보면 나는 내 업무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마케팅 회사예요. 근데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몰라. 그러면 마케팅에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인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HR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부터 퇴직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 거 하면 산발적으로 그냥 급여나 주고 그 채용 퇴직 서류만 받고 이런 일만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발적인 일만 하고 계시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HR에 있어서 이슈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분절된 지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작은 기업도 그렇지만 큰 기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가지고 채용하는 저는 이제 기업을 좀 큰 기업을 다녔어요. 채용만 거의 한 15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가 구성을 전혀 몰라요. 듣기만 하지. 또 평가만 한 5년, 6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체계를 유기적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고 분별적으로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협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인사 이동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채용이나 평가나 보상의 업무가 여러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업무에서 당연히 같이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HR은 예전과 같이 기능적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사결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HR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경영 전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생각해야 되고요. 재무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인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인사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거창한 얘기가 많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인사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어렵죠. 설명해드리기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시험 따려고 하면요.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고 그냥 시험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중요하고 또 이 시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되시면 이걸 내가 공부하고 나서 결과물을 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감도 보실 거니까 그 얘기를 좀 소극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자, HR의 명량 인증 시험이라는 건요. HR 기본기를 공식 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HRM이 있고요. HRD가 있잖아요. HRD가 먼저 아시죠? 교육입니다.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교육, 개발 이런 쪽인데 우리는 HRD는 배우진 않아요. HRD는 배우진 않지만 HR 매니지먼트, 요 HRM만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HRM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HR 실무 역량 인증 시험입니다. 우리 공인노무사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좀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민간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시험이죠. 근데 상당 부분 공인이 아니면 민간 자격증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가끔 들어가시다 보면요, 고용노동부 관련된 그 자격증 중에 폐지되는 자격증들이 꽤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민간에다 맡겨놓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에서도 더 이상 민간 자격증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민간 자격증이긴 하나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 역량들을 좀 제대로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격증입니다. 다른 민간 자격증들이랑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뭘 따야 되느냐 행위공사 어렵다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량 인증을 시험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R에 대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사례나 어떤 이론보다는 기본기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도 그렇고 기본 교재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올라가는 거고 테스트는 거듭분 가불력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구성은 아시다시피 객관식 사지 상담형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를 모르고 계신 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네, 다행히도 객관식이 사지 상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법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사법 시험을 오지 상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사법 시험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이 몇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9년이거든요. 8년이거든요. 갑자기 사법 시험에 팔지선이라고 봤는데요. 그런 시험 보셨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거예요. 대충 보면 우리가 기억력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 주는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하면 몇 개 제끼면 나오잖아요.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무리 제껴도 8개 중에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느끼고 사법실 맞냐고 이렇게 그냥 취업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행은 정말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제끼고 아리까리 하는 건 조금 이상해지고 확실히 아는 거 하나 해놓고 그 중에 고르는 게 있어요. 조금 쉬운 측면에서 판단. 그런데 이제 HR 영역 시험이 나중에 좀 공인된 어떤 입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제 50문항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입니다. 접근이 좀 많이 수월하다라는 거고요. 총 50문항이고 60분입니다.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건데요. 저는 안 풀어봤는데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2, 3분도 걸리기도 해요.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타이트하게 진행 시험이고요. 실무에서 30문항, 근로관계법 20문항. HR 실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학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나오는 이제 경영학의 부분이죠. 인적 자원관리, 아동 인사관리 거기서 30문항입니다. 근로관계법,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말씀드렸던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저임금법도 있고, 오사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도 있고 등등등의 이제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0문제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 없어요. 아무데도 있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무형, 사례형 논의 비중이 높다.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주류이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들이 난이도 조절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실무적인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좀 생긴 것 같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정말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틀린 지목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조금 그거는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지향하고 좀 실무적인 비중을 늘릴 것 같다라는 거니까 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이제 시험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다른 식으로 방법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공부되겠습니다. 이건 HR 업무 전 영역을 체계로 연결한다. HRM 실무라는 거는 이제 한 시간, 2시간 공부하시다 보면은 차근차근 따라가시겠지만 크게 뒤에서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그려지는 이런 체계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형부터 해가지고 퇴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하이라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관망한다고 관망하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왜 중요하고 이게 다른 것과 무슨 관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문제예요. 네, 장표가 좀 문제가 됐네요. 어쨌든 간에 공인노무사에서 하고 있고요. 객관을 사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50문항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년 시험 일정입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올해부터 이제 연 4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좀 횟수가 많죠. 횟수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람직하고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만약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4번 중에 가장 유리한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일정 요렇게 돼 있어요. 4월, 7월, 9월, 11월. 벌써 4월이면 2달 있다. 그렇게 왔네요. 실제 저희 HR 인사노무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 찍어놨던 강의가 수강을 하셨는데요. 올해 새롭게 강의를 찍고 있어요. 교재가 달라지고 강사진도 일부 변경되면서 내용 보시면은 좀 전년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강좌 업로드 되면은 그 과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장 4월 시험이니까 4월 시험부터 준비하시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 오신 분들한테는 수강의 특전이 있다는 거 알고 오셨죠. 인정하시고요. 시험도 좀 전국적으로 많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대전, 대구부산 이렇게 주요 도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늘어난 만큼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당장 시험 일정이 또 닥쳐 있으면 이걸로 가야지 싶어가 되고 시험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험 경험만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시험도 제대로 좀 하고.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됐습니까? 나의 스케줄, 나의 표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 시점에 또 시험을 보겠다는 전략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적정이 생겼다라는 거고 한번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해 또 시험이 4번이나 있으니까 한번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한번 무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리커버리 전략도 설계할 수가 있게 될 만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용이하게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험 과목인데요. HR은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을 시험 부제로 옮겨놓은데요. 그 시험 문제화해 놓은 겁니다. 실제 비중에 60%입니다. 30분의 1도 없죠.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뭐 관련처럼 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 공부예요, 법 공부 사실상.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죠. 그만큼 실무적인 역량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비중이 이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기 선대행이니까 다음 주 바로 안에 들어갈 예정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평가자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에 대했을 때 설명을 쭉 해놓고 이러한 평가 방법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쭉 평가 방법이 객관적으로 나오죠. 제가 듣기는 앞으로 변화되는 문제 출제에서 그런 방향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눈에 발라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커트라인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HR 이론,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은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이론의 총론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통상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개념어들이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및 지휘 작성 방법 이 정도 얘기합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인적 자원 관리에서 기본 개념과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역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사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 나아가는 경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관리라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분절적, 산발적, 기능적으로 했다라면 나중에는 그냥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왜 바뀌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또 흐름 이런 것과 연결돼가지고 문제를 자신하는 거의 매년 축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HR 이론이 우리가 원래 그 노무사 공부할 때 약식 끼거든요. 앞으로 잘 안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서 객관식 시험에서 굉장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별도의 HR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채용 및 선발 우리가 회사 들어가는 관문이죠. 관문에서 뭐 채용 프로세스의 설계, 운영 이런 것들 또 이게 쓰진 않았지만 인력 수요나 공급, 예측 이런 것들 얼마만큼 뽑아야 되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하는 부분도 채용 선발 관련된 하나의 큰 중요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면접 기법이나 선발 도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 CEO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보고 싶어요? 그냥 취향 공부면 사람 들어보면 면접 가서 뽑을 거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는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면서 오늘 세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취향 선발 도구에 일단 그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사평가와 보상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평가 자체도 중요한데 보상과의 연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가 전혀 우리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과 연봉제라고 불려갔다가 성과 연봉제가 우리나라 성과 연봉제가 맞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직무 급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흐름도 또 중요하거든요. 보상들 흐름. 그럼 이제 보상을 그렇게 하려면 평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파트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요. 암기형 문제가 줄어드는 만큼 실무 적용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회사 구조나 시스템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들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공부하셔야만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거의 80% 이상은 책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감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책에서 그대로 베끼진 않아요. 조금 꼬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없는 내용인데 유추해보면 맞는 내용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경험과 고민의 깊이에 따라 다르시는 거죠. 우리 이제 강의로서 많이 커버가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기반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 강사국어,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죠?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 인원수를 배분해 놓는 거예요. 10%, 20%, 30%, 40% 무조건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전체를 우리는 한 팀에서 다 일을 잘해. 그렇지만 A, B, C 등급으로 가야 되는 어떤 고민이 빠지겠다. 강의할 때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지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JD 없는, 잡 디스크립션 없는 채용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사람을 뽑아놓고 일시키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용어들 자체가 그 아마 인사 업무를 안 해보신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나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우실 건데 이 용어부터 너무 잘 생각하시는 분이 나중에 가는 평가 결과 이의제기 때문에 당한 직무과 연공급의 효능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근로관계법입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범위가요. 그러니까 인적장관을 책이 영한하다면요. 근로기준법처럼 영한해요. 그래서 양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법이 있고 판례가 그 행정에서 있었어요. 신문책 보면은 근로기준법 가능한 그 정말 요만한 특보예요. 이건 모든 막 책을 그 내용들을 망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험은 준비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 외적으로 공부하시려면요. 외연이 너무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접근하시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채버려요. 내 꾀에 내가 빠져. 그러니까 좀 공부 의욕 있으신 분은 정말 깊이 공부해봐야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 가서 봤다 하면 늦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들은 교재를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재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이제 40% 정도 좀 작긴 합니다. 물론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인사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는 그 지문 자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가 그대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건 책을 외워야 되잖아. 이건 잘 안 외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 이해되고 정리되고 챙겨만 같이 시켜놓으면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주의해서는 범위 넓히지 않다. 범위 넓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임금 이 부분 좀 복잡하기도 하면서 어려운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왜 그럴까요? 제가 노무사지만 실제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야예요. 해고 회사에서 1년에 몇 번은 발생하겠어요. 근데 임금 돌렸는데 왜 일 많이 시키게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나 임금 같은 부분은 그냥 빈도가 높다. 휴가도 마찬가지고 징계를 해보면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어렵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노사관계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산업관련 같은 경우에도 나오긴 하는데 좀 지역적인 부분이죠.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지문을 낭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사 공부가 일단 여기서 나오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무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을 많이 압축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관련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볼 때 보지 않거든요. 다른 데 너무 많으니까. 산업관련 같은 경우는 나는 법령만 꼭 판례는 거의 잘 보지 않습니다. 산업관련은 책에 나와 있는 데가 정리되어 있는 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실험을 되어 있는데 정의 괴롭힘, 개인정보, 위헌 이런 거는 책에는 잘 언급은 되지 않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자주 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 강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각인하셔가지고 문제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낭비보다는 원칙과 적용 판단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로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가는지 법은 그게 중요합니다. 법은 우리가 또 자주 듣는 말로는 3단 논법의 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전제 A, 전제 B냐, 전제 C다, 결론 C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을 그대로 암기하게 되면 그렇게 암기해야 될 조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숫자 외우는 거, 그다음에 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법조문이 다 빼려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또 붙여버립니다. 공부의 분량을 여러분들은 압축하는 게 중요해요. 확장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압축해서 내가 합격할 만큼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니까 법 공부할 때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무 사례 기반 위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그랬지만 판례가 실제 판례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실무적인 내용이죠. 큰 틀에서 변화되지 않고요. 기존 나오던 대로 나오는데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느끼는 거지. 인사노무처럼 얘기되는 지역적인데 이런 걸 신경을 받을 거다. 이런 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너무 심화되는 신경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난이도인데요. 어려운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어렵지. 근데 어쨌든 전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공부량을 투입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험이고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당연히 어렵죠. 찍어도 저도 찍어봤거든요. 찍어보면은 한 50점에서 60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망하든지 잘 나오면 60점, 잘 나오면 5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 같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역량을 높이고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연스럽게 점점 따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실무 경험 풍부하시죠. 지금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회사의 인사노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인사노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회사 또는 인사노무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직접 담당한다면 담당자로서 어떤 결정, 판단,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궁금하실 때 나름 또 도움이 되죠. 신문기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그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잖아요. 구글 같은 거 들어가면 저는 기사가 뜨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노무나 이런 것들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기사만 계속해서 알고리즘 떠요. 그럼 계속 하나하나가 저 고민거리고 쿠팡은 어쨌네, 쿠팡 뭐 이랬지 고민하게 되고 어디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이거 그런 쟁점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체계적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자, 아예 모르는 백지 상태의 여러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흡수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계속 반복이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안 되는 한계가 있고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사회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책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 직업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설계하겠다는 부분이라면 평소에도 그 HR나 인사동이나 노사관계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면서 공부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가산점입니다. 우리가 가산점 5점은 합격선 70점이면 65점만 맞아도 합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50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커트라인 거의 그 부분에서 성성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 조절, 합격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분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맞히고 못 맞추니까.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떨어지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산점이 붙어 있다, 한 단계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도 틀릴 때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입맛을 왜 드리고 있죠? 네, HN에서 나타내는 준비된 강의들을 국민노무사회가 이제 인증해 놓은 인간 학습 사이트니까 거기서 공부하시게 되면 가산점이 좀 붙습니다.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하고 오늘 오신 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인받고 가산점 받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요.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기는 틀려도 5점 있으니까 이렇게 가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시죠? 요즘 애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기세다, 기세. 뭐 갖고 시작하면 기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신감 가지고 하면은 붙는 시험이니까 합격점, 가산점 5점, 부연자는 5점 잘 염두에 두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붙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강의를 제가 이제 이번 해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신에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만 보고 여러분 혼자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말씀 야매가 생겨요. HR 영양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외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료 막 파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식 시장이 아닌데 야매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민간 인증 공인노조 인증 기관이니까 이 기관에서 기출 강의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려서 시험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이제 기출 강의 같은 거 있고 기본 강의는 다른 두 인생께서 올해 새롭게 여러분 인사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찍고 있고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계속 반복이니까 하시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간을 좀 잘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알바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입이 불가피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조절을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대, 집중이 되는 시간대 그걸 꼭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상황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시간이 없다면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어 놓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할 때 비율이에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시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합격하시길 바래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HM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의를 하기 전, 후 이런 걸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회사 생활 할 때 인사팀이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취준생 같은 경우에도 막막했는데 자소서나 이런 거 쓸 때 인사신고를 하고 싶은데 뭘 쓸지 몰랐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강의 듣고 나신 분들이 이제 후기로 올려온 글들을 조금 요약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약속한 시간은 다 됐지만 혹시 질문 있으면 달려가더니 혹시나 질문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올해 잘 준비하시면 합격하시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필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